자, 여러분, 4단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자, 역사. 자, 역사는 보통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리 문학의 역사를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를 일단 나누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가 상고시대부터 고려문학. 그럼 그 다음에 어딜까요? 맞습니다.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일제강점기, 개화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이렇게 나누고, 이제 네 번째가 현대문학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후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우선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상고시대부터 고려시대의 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고시대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 상고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헌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문헌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아주 먼 오랜 옛날인데, 향가가 성립되기 이전, 즉 신라시대 초기까지를 우리가 상고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런데 문헌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시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시기부터 백제나 신라의 초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상고시대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고대가요 또는 아주 이른 시기에 있었던 신화를 좀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표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연표가 나와 있고, 위에는 이제 운문문학 중심, 밑에는 산문문학 중심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76쪽 지금 함께 보고 있나요? 자, 고대가요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초기에 걸쳐 불린 노래로, 삼국시대 이전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상고시대이고요. 자, 우리말로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 시기 고대 가요는 노래가 만들어진 백영설화와 함께 우리 그 정읍사에서도 확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 백영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자, 이러한 노래들은 초기부터 그 개인의 서정을 담았던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집단적 노동요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집단이 다 함께 모여서 일정한 행사를 치르면서 다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노래와 춤에 담아서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던 제천의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서 이제 나타난 어떤 그 예술 장르를 얘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원시 종합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고시대에는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종합예술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제 문학의 한 장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상고시대에는 문학, 음악, 무용 등 그 예술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채, 나누어지지 않은 채 함께 이제 연행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후 노랫소리는 음악이 되었고, 노랫말은 문학이 되었고, 몸짓은 이제 춤은 이제 무용이나 연극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집단의 노동에 얹어져서 그 집단의 어떤 뭐 왕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소원을 담았던 게 바로 이제 구지봉에서 사람들이 흙을 파면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니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 뭐 함을 열어보니 알이 있었고 그 중에서 누가 태어나서 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지요? 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구지가입니다. 가락국의 수로왕 강림신하죠. 구지가는 가락국의 수로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탄생 신화입니다. 구지봉에 모여가지고 왜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하는 이런 그 협박의 내용을 담은 그 시 아시죠? 자, 근데 이때 이것이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은 개인적인 어떤 서정요로 이제 분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리왕이 지은 황조가이고,
여러분이 이미 배운 정읍사도 개인의 서정료로 상고시대 노래 중에서 후대로 내려와서 개인의 서정을 읊은 노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화를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이따 주몽신화를 다룰 거거든요.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신화죠. 고구려의 시조이죠. 시조. 맨 그 처음에 그 고구려를 세워서 왕이 되고 자손만대 퍼뜨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고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건국 신화가 등장했다.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단군 신화가 대표적이겠죠. 고조선 세운 단군에 관한 이야기. 자, 이들 신화는 제천 행사에서 선생님 한번 언급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어떤 일정한 그 의도와 어떤 염원을 담아서 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모여서 그 원하는 바를 이제 이루려는 건데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종의 이제 종교 행사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서사시의 형태로 불리면서 서사시라고 돼 있죠. 서정시 아니고 서사시입니다. 서사시에는 일정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자, 국가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그렇죠. 안으로는 우리는 이 나라의 뭐 어떤 같은 국민이다라는 그들끼리 어떤 결속력을 높이고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왜냐하면 신화는 대부분 그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굉장히 그 비범한 존재가 이 나라를 세우고 여기에 모여 사는 우리들은 그 아주 신이한 인물이 또는 뛰어난 인물이 그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식이나 생각을 심어주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신화로는 이제 박혁거세의 신화가 있습니다. 이제 신라의 그 왕이 된 혁거세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수로왕 가야국을 세운 뭐 수로왕 신화. 사실은 이제 뭐 이전까지는 그 각 촌장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가 이제 왕을 맞이해야겠어서 뭐 구지봉에 올라가 뭐 땅을 파면서 뭐 기도를 했더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더니 이제 뭐 자줏빛 줄이 내려오고 뭐 함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안을 열어보니 뭐 알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 176쪽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177쪽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위에는 이제 운문이었고 밑에는 산문 부분인데요. 운문에서 먼저 고려가요부터 좀 볼까요? 자, 고려시대에 불린 다양한 시가 고려시대의 노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래. 원래 민간에서 유포 전승되었다가 민간의 일반인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경향. 자, 많은 것들이 노래가 남아서 이제 궁중 행사에 쓰이기 위해서 이제 노랫말이 악곡으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양 악보 등에 체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주로 남녀간의 이제 주제를 보면 남녀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고뇌 등을 상당히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 고려가요입니다. 대부분 이제 작자 미상이죠. 향가는 특히 십구치 향가의 경우에 승려나 화랑 등 일부 작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신라시대 향가보다 이후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려가요는요. 민간에서 전해지던 노래라서 더 넓게, 더 폭넓게, 더 널리 또 오랫동안 유행되긴 했지만 실제 이제 작가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간에 전해지던 유행가 가사 같은 노래였죠. 대표적인 작품들 여기 보면 뭐 정서가 지은 정과정, 그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실린 동동, 북소리 흉내낸 겁니다. 동동하고 북소리 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좀 잘 알고 있는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하는 글씨 있지요. 그다음에 이제 청산별곡도 굉장히 유명한 고려가요입니다.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랐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하는 그 재미있는 후렴구가 이 청산별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경별곡, 정석가,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런 노래들이 대표적인 고려 가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유행했던 그 집권층 소위 이제 신흥 사대부들이 노래를 지었던 것이 이제 경기체가입니다. 무신난 이후에 향락적인 여흥을 읊은 노래이다. 해가지고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학갈래에서 조선시대에 쇠퇴하였다. 한림별곡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내려와서 산문문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전을 조금 배운 적 있지요. 우리 지난번에 공방전, 임춘의 공방전 배웠습니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노래했다. 노래한 게 아니라 사물을 의인화하여 허구적인 전기 형식의 문학으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풍자성,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의 한 단계 더 접근한 문학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은 아니고요. 다만 소설로 가는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소설과 굉장히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흡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175쪽으로 왔습니다. 175쪽에 보면 이제 그 상고시대의 문학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상고시대 문학은 사냥, 농업 등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일을 노래하는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다. 원시 종합예술 선생님이 언급을 했지요. 아까 원시 종합예술. 자, 이때 그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야 할 것은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원시 종합예술이요. 그 집단적인 주술이란 뭐냐? 그 선생님이 구지가를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함께 그 자신들의 원하는 바, 뭐 왕을 달라든지 또는 뭐 비가 내리게 해달라든지 또 풍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소망을 어떤 신비한 힘을 빌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하는 게 이제 주술이 되겠고 그것이 그 집단의 공통의 어떤 그 소원이나 욕망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춤과 음악이 혼합된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로 그 문항이 나타났고요.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원래는 이제 부족 국가가 있었겠죠. 뭐 촌장이나 추장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아직 국가 형태를 제대로 띠지 못하다가 이제 고조선인이 고구려니 하는 이제 고대 국가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건국시조라는 것들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고요. 건국시조를 신성화한 건국신화가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신화의 성격이 뭐냐? 신성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성한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존재가 이 나라를 세웠다. 뭐 되게 이렇고요. 사회가 발전하여 제사의식과 주술의 영향력,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는 어떤 삶이 주술에 기대는 데에서 이제 좀 더 그 이제 개인의 삶으로 이제 개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의와 주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 가요가 등장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황조가라든지 그다음에 정읍사 이런 노래들입니다. 아까 이제 집단 주술을 노래했다. 요거는 이제 구지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자, 삼국시대에는 이제 역사 부분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되고 각 국가는 효율적인 통치체를 갖추기 위해 뭐 한자 불교 외래 문화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자, 한문 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한자를 들여왔으니까 한문 문학이 등장했고 또 하나 한자 음과 뜻을 빌은 향찰 표기된 그 향가가 출현했다. 이거 우리가 차자문학이라고 분류를 했지요. 고려시대는 과거 제도의 실시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층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문 문학이 융성했다.
아까 상고시대 얘기했고 이제 고려시대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문 문학이 융성했다는 점. 자, 두 번째, 자, 고려 중기에는 귀족들의 풍류와 자기과시를 노래한 경기체계가 창작되었으며, 자, 세 번째, 고려 말에는 서로 소설을 이어주는 설화는 이제 여러분 잘 모르고 이야기 이렇게 하면 돼요. 신화, 전설, 민담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직 그 소설로서의 그 어떤 이야기 구조는 갖추지 못했고 좀 더 소설에 비해서는 좀 더 갈등은 별로 없는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설화와 소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가전이 등장을 했죠. 전은 전인데 가짜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시대에 꽃을 피운 것은 자, 드디어 이제 고려가요 얘기가 나오는군요. 비록 당시에 자, 네 번째 특징이죠. 고려가요. 비록 당시에 우리의 문자가 없어 민간에 구전되다가 고려가요의 전승 방식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악장가서 악화괴범 이런 책에 기록되었지만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아 수준 높은 문학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별표 쳐볼까요?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아 나름대로 수준 높은 문학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려 말기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시조 발생. 시조는 조선시대에 와서 널리 지어졌지만 그 발생은 고려 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8쪽 주몽신화 보겠습니다. 주몽에 관한 신화이고요. 신화 전설 민담 중에 신화에 해당하고요. 우리 이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 이야기를 좀 감상하면서 그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영웅적 일생을 다룬 건국신화이다. 즉 영웅적 일생이 무엇인지도 좀 보고 건국신화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도 좀 보고요. 그리고 서사문학의 바탕이 되었다. 이 주몽신화가 서사문학의 바탕이 되는 신화의 특징을 파악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신화의 특징을 좀 파악해야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장성한 아들이 있고요. 이게 아마 머리에 꽂은 게 아마 까마귀 깃털일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요게 유화부인일 것 같아요. 주몽의 어머니. 예, 유화부인. 주몽은 누구냐?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유화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가족 그 가계도를 보면은 하늘의 황제죠, 천재는. 하늘의 황제, 하늘을 다스립니다. 천재의 아들이 누구냐? 해모수예요. 해씨네요. 자, 성이 해씨고 해모수인데 이 해모수하고 누가 이제 아내가 되냐면 유화 부인입니다. 유화 부인. 근데 또 이 유화 부인의 그 집안도 되게 대단해서 유화 부인의 아버지가 하백인데요. 하백이요. 하백은 이제 물의 신입니다. 물의 신과 이제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신에 이제 만난 겁니다. 네, 그 조상들이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외가와 친가가 뭐 굉장히 빵빵하죠. 그 해모수와 유화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이 이제 주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화가 누구냐? 물을 맡아 다스리는 신. 바로 하백의 딸로 주몽을 낳았죠. 주몽을 이제 아래 형태로 낳는데 이 하백은 이제 딸을 사실은 벌을 줍니다.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제 유화를 내쫓죠. 첫째 딸이에요, 이 유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자, 좀 들어가 봅시다. 고구려는 졸본부여다 했습니다. 이제 부여는 사실 이제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고요. 부여는 고조선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구려는 이 부여에서 나온 또 하나의 나라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다 이 얘기입니다. 졸본부여는 곧 고구려. 역사 기록에 이제 졸본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고구려라는 뜻이고요.
자,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방면에 있다. 국사. 국사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이게 신라시대 그 진흥왕 때 편찬된 책이라고 해요. 선생님도 이제 국사 지식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 요건 책 제목이고요.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라는 사람이 이제 편찬한 역사서인데요. 거기 이제 파트 중에 고려본기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게 왜 고려본기냐? 제목이 고려일 뿐 이게 사실 이제 고구려 역사를 그 서술한 곳인데요. 고려본기에 보면 이제 고구려 역사인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조. 시조라는 것은 첫 조상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한 결에나 그 국가의 맨 처음이 되는 이제 조상입니다. 첫 조상. 첫 번째 그 문을 연 사람. 자, 이 사람을 동명성제라고 일컫고 있는데 성이 고씨고 이름은 주몽입니다. 아, 원래는 주몽 성이 해씨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훗날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난 높은 데서 내려온 신적 존재다 해가지고 높을 고자 써서 고씨로 이름을 고칩니다. 자, 이제 주몽 얘기 잠깐 멈추고요. 금화는 누구냐? 뭐 이제 북부여의 왕 헤부루가 동부여로 피해갔는데 자, 이 헤부루가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이은 것이 이제 금화입니다. 자, 이제 금화가 어느 날 이제 근처에 나갔다가 한 여자를 발견해요. 이게 이제 유화인데 우발수에서 이제 발견해요. 이제 그 강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만 벌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던져서 유화를 마치 물고기 잡듯이 이제 건져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하백이 벌을 줬다고 했잖아요. 이제 유화를 이제 내칠 때 너 왜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남자랑 잠자리 해가지고 이게 뭐냐 집안의 망신이라고 내쫓을 때 입술을 이제 잡아 뽑아가지고 입술을 이제 잡아 뽑으니까 입술이 길어서 말을 못 하거든요, 유아가. 그래서 이제 유아 입술을 자른 후에 이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겠죠. 나는 하백의 딸이다. 이름은 유한데 그 이제 두 여동생이 더 있어요. 그래서 셋이서 놀다가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남자는 사실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제 이게 해무수인데 그 세 여인 중에 아무하고나 하여튼 결혼해서 아들을 이제 낳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전 이제 설화 중에는 이렇게 약간 폭력적이거나 우리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남녀 관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해무수가 이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되게 화려한 이제 궁궐을 짓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맛있는 술동이를 가득 갖다 놔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술을 이제 세 여자가 이제 마시다가 문을 탁 해모수가 이제 닫아버리니까 두 여자는 이제 동생들은 갔는데 술에 취한 이 너무 많이 취했나 봐. 유아가 그냥 거기서 집안에 갇혀버립니다. 술 취한 유아와 정을 통한 거죠. 해모수가.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폭력적인 관계라니. 남몰래 정을 통해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여인과 이 해무수가 함께 오룡거를 타고서 얘기가 좀 재밌죠. 오룡거를 좀 타고서 여기다 좀 얘기 좀 해줄게요. 5마리의 그 용이 이끄는 그 수레를 타고서 사실은 하백한테 가요. 그래서 하백하고 이 해무수하고 서로 이제 그 술법 도술로서 저 겨루기를 하는데 이제 하백이 자기 딸이 그 해무수의 이제 아내가 되어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둘이서 어떤 방 안에 가둬놓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하백이 기분이 나빠서 조그만 이제 구멍을 뚫고 자기는 혼자 하늘로 가버리고요. 이제 해무수 혼자 아니 유화 혼자 여기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화가 결국은 이제 하백에게 너 가문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쫓김을 당합니다. 입술은 잡아 뽑혀가지고. 자, 이제 그것을 건져 올린 것이 금화인데 금화 왕이 건져 올렸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 이게 절차죠. 혼인의 절차. 집안 간의 만남이니까 결혼은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 어디 우발수 아까 우발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귀향을 보냈다. 아빠한테 이제 쫓겨났어요. 자, 근데 이제 그만은 이 모든 스토리도 믿을 수 없고, 해서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햇빛이 방 속을 비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방을 비췄다는 거 굉장히 특이하죠? 자, 이제 179쪽인데요. 햇빛이 방을 비췄다. 유화가 있는 곳을 해가 이제 비추고, 여인이 몸을 피하자 해가 따라와서 또 비췄다. 아, 이것은 뭔가 해가 여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결국은 하늘이, 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빛 아니겠습니까? 햇빛은 이제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이 그녀를 또는 그녀의 몸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호한다. 또는 뭐 자식을 이제 뭐 점지한다. 이런 뜻도 되고, 어쨌든 천상적 존재라는 그런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아닌가. 네? 천상적 존재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화가 지금 이제 임신을 하는데, 잉태를 하는데, 그 잉태한 아이가 바로 이 천상적 존재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햇빛이 따라오는 거요. 자,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알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자, 근데 이 크기가 답되드리만 했다 이래요. 이제 한 대가 보통 1.8리터 정도 된대요. 다섯 대면 이제 10리터가 못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실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배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정도 커져요. 그러니까 여자의 임신한 배만큼 되는 큰 알을 하나 낳았다는 겁니다. 그 난생설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신화전설 민담에서는 어떤 특이한 존재가 알의 형태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헷갈리기 마련인데, 뭐, 박혁거세 설화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박혁거세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석탈해도 그렇고, 기말지는 아예 이름에 알이 있네요. 기말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로왕 설화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명왕 설화도 역시 모두 이제 알로 태어납니다. 그 이제 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옛날 사람들한테 동그란 형태, 알의 형태 이것은 이제 해의 이미지도 이게 동그란 형태고요. 그렇죠? 또 새가 낳는 것이 알 아닙니까?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요. 상당히 신성시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알을 깨고 이제 나오는 부분에서는 뭔가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이 알에서 나오는 사람이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한 풀이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하잖아요. 여자 몸에서 알이 나오다니 새도 아니고. 그래서 왕이 굉장히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여겨서 그걸 버립니다, 여러분. 버려서 이제 개나 돼지가 먹어라 했는데 걔네들도 이게 이제 먹지를 않습니다. 모두 먹지를 않았다. 자, 동물들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길에 내다 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밟을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소와 말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일종 교통수단인데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뭔가 그 알에는 상서로운 어떤 기운이 뿜뿜 뿜어져 나온 게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인 금왕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 뭐 개와 돼지, 뭐 소와 말 이런 이제 동물들이 오히려 그 알의 존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예, 또 들여다 내다 버리니까 이제 새와 짐승이 오히려 이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덮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알을 쪼개보려고 했으나 뭐 함부로 쪼개지지 않겠죠. 이제 때가 돼야지 그 알을 깨트리고 나올 텐데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죠. 그 알을 어머니 돌려주었다. 어머니가 알을 이제 어떤 천이나 이제 보자기로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이것은 새가 알을 낳는 과정하고 좀 비슷하네요.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한 아이 이거 주몽이 되겠고 껍질을 깼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존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 즉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나라. 자, 그런데 이 아이의 그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신화의 주인공들은 거의 뭐 낳자마자 몇 개월 안에 뭐 말을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이러고 이제 그 생김새 자체가 남달리 뭐 이제 준수하고 그다음에 대개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특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이제 주목을 받기 마련이고 질투도 받기 마련이죠. 나이 겨우 7살에 기골이 준수하니 범인과 달랐다. 범인은 이제 일반 사람을 얘기하죠. 평범한 사람. 우리는 범인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주몽과 같은 이런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한 인물. 그래서 비범한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평범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애가 이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입니다. 예, 딴 사람들은 뭐 4, 50명씩 모여서 사슴 한 마리 잡을 때 얘는 혼자서 계속 사슴을 잡고 이제 능력이 출중한 것을 자기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나라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는데 고구려 같은 이제 그 북방계 쪽에서는 부여도 마찬가지고 그 기마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게 이제 기본 어떤 기능이었어요. 인간의 기능. 다른 나라 사람들은 따라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네. 그런 능력인데 그런 사람은 주몽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아이 이름이 주몽이 됐대. 주몽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예요? 활을 잘 쏘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답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네. 자, 그런데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아까도 이제 버려질 뻔 했잖아요. 그 알로 태어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위기가 이제 닥쳐요. 위기. 금화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자가 첫째 아들이 대소였고요. 아들 7이 뭐 다 주몽의 능력을 따르지 못하죠. 그래서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 알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천손의 자손인 거를 하늘 천재의 자손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 즉 얘가 뭐 그 우리나라를 치거나 해서 왕이 될 상이니 얘를 빨리 없애자. 이렇게 아빠에게 이제 건의하는 겁니다. 이 왕이 이제 금화왕이죠. 금화왕. 그 왕도 이 말을 듣고 이제 끄덕끄덕 했겠죠. 끄덕끄덕 하기 전에 일단 좀 한번 이제 기회를 주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미천한 신분으로 그 마부로 전락시켜버려요. 주몽은 어려서부터 사실 이제 자기가 굉장히 그 비범한 남다른 혈통이라는 거를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부로 전락하면서 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집에서 나갈 궁리를 이제 하는데요. 주몽은 이제 좋은 말을 알아보았다. 사실 이 말도 사실은 엄마가 골라줘요. 유아 부인이 채찍을 막 휘두르니까 다른 말은 다 도망가는데 오직 한 말만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서서 갑자기 이제 그 높은 곳을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와, 저 말은 정말 준마다, 뛰어난 명마다 이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골라준 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주목은 이제 이 말 혓바닥 밑에다가 그 바늘을 끼워두는 등 해가지고 먹이를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말이 여위죠. 바짝 마르게 되는 겁니다. 여의다 아니고 여의다는 이제 부모님을 여의다 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살이 이제 쫙쫙 빠져서 이제 말라붙어 가는 거를 여위다 하는 건데 여위고 다른 말을 다 살찌게 해요. 자, 왕이 이제 이 어느 날 마국간에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살찐 말이 당연히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타고 그 여윈 말을 주몽에게 줍니다.
그 이후로 이제 주몽은 그 말을 잘 먹여서 이 말을 타고 이제 이 부여를 떠나게 되는데요. 동부여죠, 이게 지금. 굉장히 지혜가 빛나지 않습니까? 지혜. 주몽의 지혜. 주몽의 그 어떤 빛나는 예지력, 앞날을 뭐 예상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예지, 지혜 이런 것들이 출중한 게 여기서 벌써 한번 드러납니다. 어, 자,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아까 대소를 비롯해서 주몽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죠? 아까 그 대소가 왕에게 건의했던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주몽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이. 자,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여기를 빨리 벗어나라. 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내줍니다. 네, 어머니는 여기 남아야죠. 예. 그리고 주몽은 오이, 마리, 혁보 세 사람, 네, 종자,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그야말로. 종자 셋과 함께 오이, 마리, 혁보 하는 종자 셋과 함께 그 도망을 칩니다. 그래, 이제 오이, 마리, 혁보가 이제 도와주는데 엄수에 이르러, 엄수가 뭐냐면요. 여러분, 수가 붙으면은요, 강이라고 보면 돼요. 엄수. 그 강에 이르러서 이제 가로막고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대고 갑자기 이제 빌어요.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이다 그랬잖아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이다. 벌써 그 주몽의 고귀한 혈통이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요. 오늘 도망에 가는데 이제 급해 죽겠는데 그 나를 쫓아오는 뒤에 무리 나를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그 대소와 그 여러 신하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잠깐 여기 해야 되네요. 주몽에 대한 대소의 태도는 어떠한가? 주몽에 대한 대소의 태도는 뭐겠어요? 주몽의 능력을 시기하여 그를 이제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자, 180쪽입니다. 앞서 이제 주몽이 했던 말 연결해 볼게요.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다. 나 로얄 패밀리다 이런 얘기죠. 오늘 도망에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거의 나하고 이제 거의 인접해 있다. 나 거의 저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하고서 뭐 이게 일종의 이제 뭐 탄식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 대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외침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 물고기 자라가 마치 오작교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견우직녀 설화에서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이제 이렇게 이 지금 그림 보여요? 이 물 밑에 물고기 자라가 이 그림 되게 예쁘죠, 여러분. 서로 이제 등을 이제 맞대고 다리를 놓고 이제 주몽이 오이 마리 협보 여기만 이제 세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더 있었겠지만 이제 강을 건너요. 강을 무사히 건너고 당연히 이 물고기와 자라는 이 뒤에 따라오던 이 사람들한테는 어, 이게 곁을 내어주지 않겠죠.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겠죠. 얘네들만 건네주고 이제 다리는 사라집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별교라고 하죠. 견우직녀에서는 오작교라고 하잖아요. 오작교. 이게 왜냐면 이제 까마귀 오자에 까치 작자거든요. 그래서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 다리다. 이번에 이제 어별교. 이거는 물고기 어자에 그 별주부 할 때 같이 그 자라를 뜻하거든요. 이 별자가. 물고기와 자라가 놓아준 이 다리. 이런 이제 신화에서는 가끔 이런 이제 현실에서 절대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이제 이야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물고기 자라가 소설을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걸 뭘 떠오르게 하나요? 그쵸? 이 주몽의 혈통 중에서 외할아버지가 외가가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하백이었잖아요. 하백은 물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서 주몽을 도울 수 있었겠죠. 하백의 혈통임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다음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 흩어졌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못 건너가는구나 하면서 아쉽게 바라봤겠죠. 이로써 뒤쫓아오던 김야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에 이르러 도읍을 정했다. 드디어 뭔가 이제 성취를 하는군요. 천신만고 끝에 그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 이거 궁궐을 못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비류수가 어디냐 뭐 여기래요. 뭐 고구려 영토에 있었던 강. 그래서 거처하면서 국호를 어디로 했다? 그래서 고구려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고로서 성을 잡았다. 본래 성은 해씨였죠. 아까 해모수 아들이니까. 천재의 손자로 햇빛을 받고 나왔다여 스스로 고로서 성을 삼았다. 뭔가 햇빛을 받았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빛을 받았다. 이런 거랑 이제 이 노풀꽃자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국가 시기에. 자, 이때 나이가 12세였는데 되게 허망하게도 너무 어리죠. 실제 나이는 이거보다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 추측입니다만 예,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에 증위하여 왕이라 일컬었다. 고려가 제일 융성하던 때는 21만 508호나 되었다. 호는 이제 집이니까 보통은 이제 한 집당 사람이 5명에서 이제 당시에는 뭐 67명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21만 508 곱하기 뭐 5 내지 7 하면은 이제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인구수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주몽시나 빠르게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주몽시나 핵심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무엇이냐? 건국신화입니다. 이거는 감상열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서사적이다. 어떤 쭉 시간순에 따라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영웅적이다. 영웅이 등장한다. 제재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에 관한 겁니다. 자, 주몽의 탄생과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 탄생과 그리고 굉장히 남다른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죠. 자, 그것과 고구려를 어떻게 해서 건국하게 되었는지 건국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고요. 자, 특징 첫 번째 이제 난생설화인데 알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인생난설화다 그랬어요. 인생난은 사람이 알을 낳는 겁니다. 사람이 알을 낳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알이 쑥 나오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알에서 태어난 설화들이 뭐 이외에도 뭐 수로왕 설화, 뭐 박혁거세 왕설화 등이 있죠. 이 박이 왜 이름이 얻어졌냐면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모양이 박처럼 박 알죠, 여러분? 바가지 만드는 박. 그 조롱박의 그 박처럼 동글동글하다 해서 이 성도 박으로 붙었는데요. 수로왕은 이제 훗날 그 가야국을 세운 그 왕이고요. 이들은 사람의 몸에서 난 아들은 아닙니다. 뭐 말이 울거나 흰 닭이 울거나 해서 거기 가봤더니 그 말이나 닭은 사라지고 뭐 이제 알이 발견되는 거죠. 뭐 자주색 알이 발견된다든가 소로왕처럼 박역거세죠. 박역거세가 이제 자주색 알로 등장해서 그 알에서 이제 태어난 애가 이제 훗날 뭐 신라 시조가 되었다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특이하게도 사람 몸에서 나온 알입니다. 이런 인생난설화 중에는 석탈해도 그렇다고 해요. 네, 석탈해. 이 석탈해 신화에서도 석탈해가 그 이제 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버려지거든요. 왕실에서 버려져서 뭐 이제 고난을 겪고 훗날 그 신라 석씨의 시조가 되는 거죠. 석씨의 시조. 네. 석탈해 같은 거는 건국 신화는 아니고 이제 성씨 시조 신화입니다. 성씨 시조 신화. 자, 여러 신화적 화소를 복합적으로 지님. 자, 요거 좀 중요한데요. 그 신화에 보통 등장하는 이야기 조각들이 있는데, 천손 강림, 하늘의 어떤 존재로부터 비롯된 그 손자, 자손, 이런 거. 그냥 강림은 이제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다. 그 다음에 난생, 아래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기아는 아이가 버려진 겁니다.
버려질 뻔했죠. 이 주몽도. 예, 그다음에 태양 숭배 등을 복합적으로 지녔다. 이 태양 숭배 사상은 특히 그 유아가 임신한 채 이제 그 방에 가두었더니 그 해가 따라다니면서 그 방을 비추었다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태양 숭배 사상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집안이 어떻게 됐냐? 이제 천재, 그리고 해모수, 그리고 주몽의 그 1대, 2대, 3대 하는 그 3대기 구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주인공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구조죠. 단군 신화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환인, 환웅 해서 단군이 나타나는 3대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학습활동 181쪽입니다. 주몽신화 관련해서 문제 2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주몽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몽신화를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선생님들에게 주는 팁인데, 여기를 좀 볼까요? 주몽신화의 서사 구조가 서사라는 말을 잘 모르면 이제 이야기라고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구조가 영웅의 일대기 구조다 그랬어요.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훗날 소설에서도 다수의 영웅 소설이 나오거든요. 영웅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영웅의 일대기. 일대기라는 것은 낳아서 자라서 고난을 겪다가 신기한 어떤 신이한 남다른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고 왕을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남성 영웅도 있고 여성 영웅도 있고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소설에 펼쳐지는데요. 일단 그러한 소설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이 주몽신화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 그 학습활동에서는 총 7개의 단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일단 영웅은 혈통이 고귀합니다.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죠. 주몽은 바로 할아버지가 천재, 하늘의 뭐 옥황상제 같은 존재고, 그리고 해모수, 그리고 이제 주몽이 태어나죠. 북에는 이제 하늘에 그 닿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몽을 천손이라고 했죠. 천손. 하늘로부터 어떤 그 잉태를 받은 그러한 손자다. 자손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모계 쪽은 엄마가 유화인데 이 유화는 그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거든요. 유화는. 결국 해모수와 유화로부터 이제 주몽이 태어나죠. 혈통이 일단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요. 자, 두 번째. 근데 이때 출생이 또 남과 달라야겠죠? 자, 유화가 햇빛을 받아서 몸에 이제 해가 따라다녔잖아요.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난생설화라고 선생님이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주몽이 태어납니다. 자, 세 번째. 또 시련이 없다면 영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금어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기이하게 여겨서 이거 별로 좋지 못하다 해가지고 길에 내다 버리죠. 예. 그래서 큰일 날 뻔합니다. 예, 우리의 영웅이 사라질 뻔하죠. 하지만 뭐 새와 짐승이 덮어주고 뭐 다 먹지 않고 해서 보호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또 영웅은 본래도 낳자마자 그 기골이 준수하고 또 영특하고 워낙에 활을 잘 쏘아서 백발백중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요. 4, 50명이 함께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 혼자서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 동명왕편에는 주몽신화에는 좀 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성장 후 시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주몽의 이제 이때 정말 제대로 된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 주몽의 그러한 남다른 능력을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 아까 그
대소 왕자가 있었죠. 금화왕의 아들들. 그리고 그 여러 신하들이 후환이 두렵다 해서 훗날 분명히 저 비범한 능력으로 나라를 칠 것이다. 왕의 자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소하니까 이걸 참소라 그래요. 네. 남에 대한 약간의 모함이랄까요? 자, 그래서 큰 위험에 처하고 결국은 이제 그 아주 뛰어난 말을 명마, 준말을 이제 못 먹게 해서 여위게 만들어서 여윈말을 타고 그 금화왕 밑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죠. 자, 이때 이제 그 엄수에 이르러서 이제 강을 건너야 하는데 뒤에는 이제 추적자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기죠. 왜? 아까 그 하백의 자손이었잖아요. 원래부터 타고난 능력이 남다른 겁니다. 신이 점지한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도 아무도 뭐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못하죠. 자, 7번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몽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를 건국하고 스스로 성을 높을 꽃자 쓰는 고시로 바꾸고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즉 주변의 그 부족들이 이 고구려에 와서 살기를 원해서 나라 안에 백성 수가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나라를 건설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몽의 그 일대기를 그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서 7단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 즉 주몽신화가 고구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을지 말해보자. 자, 여기 조금 볼까요? 지도 방안, 선생님들한테만 주는 팁이지만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 탄생한 고귀한 존재인 주몽이 나라의 시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이러한 그 신화를 그 자신들의 그 신화로 받아들였을 때, 건국 신화로 받아들였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 이제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건국 신화란 나라의 기원, 시조. 여러분 시조가 뭐였죠?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한 적 있죠. 그 시조라는 것은 이게 시가 요 글자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 조자는 이제 여러분 아는 조상조, 하레비 조자고요. 그래서 건국신화는 나라의 기원, 또 그 나라를 처음 이제 문연 그 조상의 그 건국의 이야기를 그 신성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신성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성화한다는 것은 특정 인물이나 그의 행위가 신적인 위상으로 떠받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뭔가 탁월한 인물이 등장해서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합당하겠죠. 따라서 건국신화는 특정 인물이 나라를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신화는 보통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받아들여지기 쉬운데 사실 그 역사학자들이 고증에 의하면 그 신화 속에는 많은 상상과 상징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증 가능한 어떤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반을 둔 이야기면서도 그 인물의 건국 행위를 신성화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를 신격화한다. 주인공을 신격화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 자체를 신성시하게 되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그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 신빙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성들에게 주몽신화가 지녔을 의미는 자,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부심과 그 다음에 공동체적 일체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성한 인물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신성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나라의 어떤 그 구성원이다
하는, 이제 원래 국가라는 것이 뭐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 국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실 그 당시로 얘기하면 여러 부족이 합쳐져서 이제 나라를 이루는 건데요. 그들이 어떤 그 하나의 나라의 이름 아래 그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 하나의 정체성을 이룩한다는 것이 이제 국가가 되는, 국가됨의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함으로써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건국신화, 특히 주몽신화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이랑 182쪽에 그 단군신화를 통해서 건국신화 한 편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보세요. 다음 작품을 읽고 작품에 나타난 신화 속 주인공의 특성을 주몽신화와 비교해보자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펜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제 빨강색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하고 단군신화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 줄거리 좀 보겠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희는 환웅에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환인과 환웅은 사람, 즉 인간이 아닌 겁니다. 천상계의 존재이고, 이제 환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환웅인데, 환웅은 여러 자식들이 있었겠죠, 아마도 환인에게는. 근데 그 중에 이제 환웅은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딘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 아래, 여러분 이 태백산은 지금 백두산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단수라는 것은 신성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 신단수 아래에 이제 뭔가 그 신실을 열었어요. 어떤 장소, 신성한 장소를 이제 하나를 설정을 하고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일을 주관하며 이때 뭐 풍백, 우사, 운사 해가지고 비와 바람과 이런 어떤 농경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채 이제 인간 세상을 다스려 교화했다. 교화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뭐 홍익인간의 이념 이런 거 알고 있죠. 단군시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뭐 이런 교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홍익인간이 중점이 아니고 이제 어떤 그 영웅의 어떤 면모, 건국신화의 면모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네요.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때마침 환웅이 이제 쑥 한 심지와 마늘 20개, 양이 너무 적습니다. 맛도 없는 건 둘째치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거 짐승의 어떤 그 독이랄까요? 그 짐승이 이제 인간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뭔가 깨끗이 닦아야 하고 영혼을 뭔가 부정한 것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건데, 예로부터 이제 쑥이나 마늘이 그런 어떤 존재였나 봅니다. 예, 그런 기능을 한다고 믿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맛없는 거를 주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환웅이 곰하고 범한테 너희가 얘를 먹고서 이것들을 먹고서 100날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 동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아주 고통 속에 어떤 한 기간을 겪어야 미천한 어떤 존재가 이걸 통과해서 새로운 어떤 아주 괜찮은 어떤 훤칠한 존재로 새로운 어떤 생명을 부여받듯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뭐 통과 의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통과 의례를 겪어야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된다. 곰과 범이 하여튼 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지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 먹었다. 곰은 바깥 외부 생활을 기한 지 20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이제 호랑이는 범은 성공하지 못했죠. 여자가 된 곰, 얘가 바로 이제 웅녀인데, 이 여인이 그와 혼인할 상대가 없어서 단수 아래, 아까 신단수 있었죠. 거기 아래에서 아이 베기를 축원했습니다. 늘 기도를 하자 환웅이 이에
임시로 사람으로 변해서 그 웅녀와 결혼을 해주었습니다. 잠자리를 했더니 그녀가 웅녀가 임신해서 이제 낳은 아들, 이게 바로 이제 단군이죠. 그런데 특별히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왜냐? 단군은 이제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제 종교적인 기능이죠. 종교적 의미. 그다음에 왕검,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우두머리, 나라를 이끄는 우두머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죠. 여러분 재정일치 들어봤잖아요. 역사 시간에 재정일치 여기도 있네요. 제사와 정치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 경인년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부르는 나라를 열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도읍을 옮기기도 하고 해서 그 뒤에 그 이제 돌아가셔서 단군이 나사달에서 뭐 산신이 되었다. 나이가 믿을 수 없지만 1908살이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조선이 유지되었고 단군이 다스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단군과 주몽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신화 속 주인공의 특징을 말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 속 주인공의 특징, 여기 좀 볼까요? 건국 신화 속 주인공들은 고귀한 혈통으로 일단 태어나고요. 지금 아까 보면 단군도 그 할아버지 환인, 아빠 환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다른 능력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나라를 세운다든지 하는 그 위협을 달성하는, 위협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주인공의 특징이 나오는 한국 문학 작품을 더 찾아보자. 쌤이 이게 유충열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조선시대에 이제 국문으로 창작된, 어찌나 그 조선시대에 유행을 했던지 요 유충열전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50여 개의 이본이 전합니다. 이본. 약간씩 다르지만 이야기 골자는 똑같은, 제목이 똑같은 유충열전인데 이제 이 유충열전 얘기를 짧게 좀 할게요. 고전소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서요. 자, 천상계의 원래 신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제 죄를 받아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옵니다. 하늘의 존재였는데 이제 땅에 내려오는데 누구네 집이냐? 그 나라의 여기 배경이 이제 명나라거든요, 여러분. 조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행했던 많은 소설들이 배경을 이제 명나라로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유심이었고요. 엄마가 막 산에 가서 치성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이제 태몽을 꿉니다. 그래서 뭐 비범한 아들이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과연 이제 태어났는데 뭐 가슴에 별이 있고 뭐 삼태성이 있고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이제 일이 일어나고 아이가 또 기골이 준수하고 장대하여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나고 키가 크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영특한 거는 이제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이제 간신 정한담, 평생 동안 이 간신 정한담하고 겨루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 유심을 이제 귀향을 보내고 이 집을 풍비박산을 만들어요. 이 정한답이. 그래서 뭐 집에 불을 지르고 막 유심과 엄마가 살고 있는데 막 강에다가 이제 뭐 이 버리려고 하고 해서 강 가운데에 이제 이 유충열이 강 가운데 빠져가지고 돌에 올라와서 울면서 이제 엄마와 헤어지고 거의 죽을 고비에 이르죠. 근데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그 강희주, 아빠 친구 강희주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라 안에 되게 높은 벼슬자리인 재상이었어요, 재상. 강희주를 만나서 그의 사위가 됩니다. 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강희주도 역시 그 정한담 일파의 그 어떤 사주 때문에 결국은 또 귀향을 갑니다. 유심과 강희주 모두 이제 귀향을 가는 거죠.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나 보다 싶었는데 그 백룡사라는 절에 또 당도를 해서 그 백룡사 도승에게 어떤 나이든 많은 승에게 이제 술법을 배웁니다. 말 타는 법, 뭐 술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비책을 이제 전수받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청년이 된 이 충렬이 이제 마치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명나라의 그 남적과 북적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간신이 누구랑 내통을 했겠어요? 황제를 버리고 그 남적 북적 그 적군과 내통해가지고 이제 천재가 이제 그 나라 황제인데 천자예요, 여러분.
그 천자를 이제 죽일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자가 이제 거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명나라 천자가 되게 바보같이 자기 나라의 중요한 옥새나 이제 문서를 그 남적 북적의 그 수괴에게 이제 막 두 손으로 바치는 그 장면에 갑자기 이제 유충렬이 아까 그 백룡사 노승에게 이제 받은 어떤 그 뛰어난 말을 타고서 따그닥 따그닥 이제 와가지고 그 놀라운 술법으로 자신의 몸을 숨겨서 결국은 그 적군을 다 무찔러요. 그래서 천자를 구하고 나라를 바로잡죠. 당연히 유충렬은 이제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유심, 강희주, 그다음에 어머니, 아내 다 이제 데리고 오고요. 다 어떻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뭐 매우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이 어떤 그 건국신화에 나타나는 어떤 영웅의 면모를 가진 이 주인공들이 이제 그 소설에서 조선시대 소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유충렬전을 선생님이 지금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영웅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뒤에 가서 정리를 해줄 거고요. 뭐 여기 지금 특징 조금만 볼게요. 단군 신화도 그 고조선의 그 건국 신화인데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처럼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손자에 이르는 3대기 구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천손하강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부지모 이 천부지모가 뭐냐면 아버지는 하늘의 천상적 존재이고 엄마는 이제 지상적 존재라는 겁니다. 천부, 아빠, 지모, 엄마. 그 이야기 화소를 지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이 182쪽은 마치도록 하죠. 183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중몽신화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쌤이 이제 감상의 정리부터 글자를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신화는 고구려의 건국시조인 주몽의 출생과 성장, 일대기라고 그랬죠. 출생 및 성장, 일대기. 그래서 부여를 탈출해서 고구려, 즉 졸본 부여를 건국하기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국신화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중에서 난생이라는 알에서 태어난다는 기이한 탄생 화소. 화소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조각입니다. 이야기 조각. 이야기의 요소. 이야기의 요소. 이야기의 조각. 이 작은 조각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큰 서사를 이루는데요.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와 더불어 난생설화와 더불어 천손 강림. 하늘의 손자가 이 땅에 내려왔다. 강림이라는 게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하강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하강에서 림. 여기에 임했다, 왕림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아, 기아는 뭐냐면 아이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까 버려진 아이가 있었죠. 기아, 아이가 버려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신화에서 나타나는 태양숭배 사상 햇빛이 유아의 몸을 뭐 따라다녔다든지 또는 이제 알의 형태로 태어났다든지 이게 이제 둥근 해와 이제 이미지가 비슷하죠. 태양숭배 등 고대 서사문학에 다양한 화소가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대인들의 풍부한 상상력, 신화 속에는 고대인의 상상력이 물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징성을 엿볼 수 있다. 아까 전에 그런 뭐 알이라든지 햇빛이 비춘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상징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또한 이 작품에는 주몽의 생애를 통해 자, 매우 중요하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나타난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거고 이것은 후대 서사문학 조선시대 소설이라든지 하는 데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의 어떤 요소가 되었다. 흔한 이야기 요소가 된 겁니다. 흔한 뼈대가 된 거죠. 자, 그럼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의 조금만 줄일까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영웅적 인물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어떤 서사 구조를 말한다. 영웅 일대기의 주요 서사 구조를 요약하면 첫째,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이 묶여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출생합니다. 그 뭐 알로 태어난 부분이 그랬고
아까 그 유충렬 같은 경우는 아주 기이한 태몽을 엄마가 꾸고서 이제 태어나죠. 자, 이제 둘째,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항상 남다르죠. 뭐 귀골이 장대하고 영특하고 뭐 활을 잘 쏜다든지 뭐 언어가 빠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화 속 주인공들은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어른이 되어버리고도 합니다. 구척 장신이 된다든지. 근데 이제 소설로 오면 이제 그렇게까지 과장되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똑똑하고 영특한 인물이다. 뭐 몸에서 빛이 난다. 뭐 태어났는데 가슴에 별이 박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암시적으로 좀 나오기도 합니다. 셋째, 이제 주인공은 일찍 가족과 헤어지거나 버려지는 등 고난에 부딪힌다. 이 고난은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아이가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자, 이제 넷째, 고난에 부딪힌 주인공은 반드시 그를 도와줄 이제 부모가 아닌 또 다른 이제 구출자나 양육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중홍 신화에서는 구출자, 양육자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어별교가 있다든지 어별교 있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라와 뭐 물고기가 다리를 놔뒀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뭐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항상 보여줍니다. 그 영웅 서사 구조에서 특히 영웅 소설에서는 주인공에게 위기가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찾아옵니다. 이제 커서도 위기를 맞이해서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는데 바로 이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출중한 능력이 다시 한번 이제 겉으로 노출이 되고요. 여섯째, 마침내 이제 해피엔딩인데 주인공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아까 이 위기가 이제 나라 안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나라를 구해야 되는 그 어떤 인생의 미션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위협을 달성한다. 그 앞에 그 학습 활동에서는 이제 7단계로 나눴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 그 단계가 다르고 이야기 화소를 그 나누는 시점이 조금 다른데 지금 영웅의 일대기 구조 이쪽은 이제 다소 이제 소설의 일대기의 소설에서 보여주는 영웅 서사 구조에 더 가깝고요. 아까 풀었던 그 학습 활동은 우리 중홍 신화에 맞춰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분석한 겁니다. 네. 우리 중홍 신화에 맞춰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분석한 것이 학습 활동이고 지금 여기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꼭 중홍 신화에만 맞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영웅의 일대기 구조, 신화, 뭐 소설 이런 그런 데서 추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달라진 건데 당황하지 말고 커다란 이제 그 서사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습니다. 딱 또각또각 나눠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이 전체에서 영웅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서 방금 선생님이 이제 풀어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흥미진진한 하나의 이야기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한국 문학에서 영웅 서사 문학의 기본 구조가 되고 있다. 뼈대가 된다. 신화, 뭐 영웅 서사시, 건국신화, 영웅 서사시, 동명왕편 말하는 거죠. 영웅 소설, 신소설 등의 두루 나타난다. 굉장히 그 영웅 소설은요, 사람들한테 영웅이 나타났을 때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에 그러면 영웅을 기다리기 마련이잖아요. 누가 좀 우리나라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중홍신화, 그리고 후에 홍길동전과 유충열전 등이 있다. 자, 더 읽어볼 것으로는 이제 중홍신화 외에도 바리대기 있죠.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부모를 구하기 위해 바리대기의 영웅적 행위를 노래한 이제 무속신화입니다. 무속이라는 것은 이제 굿 여러분 알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민간 예술인데 그 무속신화입니다. 굿의 그 한 스토리가 되어는 거죠. 주인공의 일대기가 이제 드러나고 여기서도 그 딸로 태어나서 왜 아버지가 버렸는데 얘가 무병장수 약을 구하러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서 이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그 무병장수의 그 약물을 어떤 물이죠. 그 물을 흘려 넣자 아버지가 되살아났다 이래가지고 우리 무속 신앙에서는 우리 굿을 할 때 그 생명을 돌려주는 그런 신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바리대기가. 영웅서사시 동명왕편 이제 이건 특별히 이규보가 중홍신화를 재편해서 그 서사시로 만드는 거죠. 고구려 건국주인 동명왕 즉 주몽
신화를 재창작한 서사시다. 좀 더 이제 정교하고 이야기가 정제되어 있고 표현이 중몽신화에 비해서는 좀 더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